영등포 콜라텍에서 벌어지는 춤바람에 미친 황혼의 그녀들.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에게 되었다는 말. 여러분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요 근래 제가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저의 판단력이 흐려져 생긴 일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선옥, 올해 67세죠. 그동안 하루하루를 그냥 견뎌왔다고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또 혼자 밥 먹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옆집 나은자가 갑자기 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목소리부터가 뭔가 다르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은자가 평소와 다른 화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빨간 립스틱까지 발라서요. 언니, 그러다 진짜 우울증 와요. 나랑 콜라텍 한 번만 가봐요. 콜라텍이라니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춤이 뭐라고,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는데? 하지만 은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니, 거기 할머니들 진짜 멋있어요. 70대인데도 춤추면서 웃고 떠들고 그게 진짜 사는 거 아닐까요? 은자의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면 항상 무표정한 얼굴만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도 이 나이에 춤은 좀 그렇지 않아? 언니, 한 번만요. 정말 한 번만. 안 맞으면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결국 저는 은자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콜라텍이라는 곳으로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로 향하는 동안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설렘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죠. 영등포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는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영등포 댄스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언니 가요. 은자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트로트 음악이 쿵쿵 울려 퍼졌어요. 무지개색 조명이 천장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기서 춤추는 분들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추는 춤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저렇게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은자가 제 팔을 잡고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콜라텍 안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젊은 남자와 춤을 추고 계셨거든요. 그분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언니 저기 봐요. 저분은 올해 75인데 매주 나와요. 은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할머니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파마머리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춤 실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발걸음도 경쾌하고 몸짓도 우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 이번엔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춤춰보는 시간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은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고 끌었어요. 언니 가요. 한 번만 해봐요. 아니야, 나는 안 돼. 춤을 모르는데 어떡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자가 저를 무대 앞으로 밀어냈거든요. 무지개 조명이 저를 비추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죠.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춤추는 할머니가 제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냥 음악에 맞춰 움직여봐요. 저는 어색하게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왼발 오른발도 헷갈리고 리듬도 맞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제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대학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음악교육과 학생이었던 저는 지휘봉을 들고 무대에 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설렘과 떨림,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슬픔을 억지로 참았었죠.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조차 사치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트로트 음악에 맞춰 어설프게 춤추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잘하세요. 멋져요. 이런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한 곡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제 마음은 이상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뭔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린 기분이었어요. 은자가 제게 다가와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울면서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아름답다니. 언제부터 누군가가 저를 아름답다고 했었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첫 춤 이후로 저는 콜라텍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날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며칠 뒤 은자가 또 찾아왔죠. 언니, 오늘도 가요. 춤추는 언니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옷장에서 조금 더 나은 옷을 골라 입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콜라텍에 도착하니 지난번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어머, 지난번에 울면서 춤추시던 분 아니에요? 오늘도 오셨네요. 이런 말들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무대로 향했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악에 몸을 맡겼죠. 조금씩 리듬도 익숙해지고 다른 분들의 동작도 따라할 수 있게 됐어요. 한 곡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댄스 강사를 하고 있는 류진우라고 합니다. 댄스 강사라니.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춤을 너무 못 춰서 지적하러 온 건가 싶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전에 무용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음악을 전공했었는데. 아, 역시 그렇군요. 선생님이 춤출 때 감정이 몸에서 느껴져요. 일반 분들과는 확실히 다르세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다니
낯설면서도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아니에요. 정말 특별해요. 춤이 살아있어요. 류진우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춤이 살아있다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자도 옆에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시니어 댄스 대회에 나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댄스 대회요? 네. 요즘 시니어 분들을 위한 댄스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댄스 대회라니. 67세에 무슨 대회를 나간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춤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 레슨을 해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류진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냥 묻혀 있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류진우가 준 명함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라 불러준 게 은퇴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학교에서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할머니, 아줌마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웃다가 또 울었어요. 이상했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뭔가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류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만났던 김선욱입니다. 아,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목소리가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개인 레슨 정말 해볼 수 있을까요? 첫 개인 레슨은 콜라텍 옆에 있는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울이 온 벽면에 붙어 있고 전문적인 음향 시설까지 갖춰진 곳이었어요. 류진우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기본기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류진우는 정말 친절했어요. 제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봐주고 틀린 부분은 직접 손을 잡고 가르쳐 주기도 했죠. 선생님은 정말 감각이 좋으세요.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들떴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요? 가족들은 제가 늙었다고만 했는데 류진우는 제 가능성을 봐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레슨을 받고 나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몸의 움직임도 부드러워지고 리듬감도 늘었어요. 그때 류진우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때요? 시니어 댄스 대회 준비 과정을 제대로 밟아보시죠.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의상,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집중 레슨까지 포함해서요. 30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류진우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히 상위권에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저는 결국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은퇴금에서 꺼내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거든요. 대회 준비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전용 의상을 맞춰 입고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제 머리를 예쁘게 해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장까지 해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봐야겠어요. 류진우가 제안한 유튜브 영상 촬영. 처음엔 무서웠지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제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나야? 영상 속 저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 같았어요.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렀죠. 선생님, 반응이 정말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요. 류진우가 보여준 댓글들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춤 정말 멋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글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프로모션 영상도 만들고 더 큰 무대를 준비해 봐야겠어요. 류진우의 제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프로모션 영상 제작에 500만 원, 더 고급 의상과 소품에 200만 원, 그리고 방송 출연을 위한 특별 준비 과정에 1000만 원. 선생님 실력이면 방송에도 나갈 수 있어요. 진짜 스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스타라는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67세의 스타가 될 수 있다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죠. 류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선생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처음 3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결국 8500만 원까지. 거의 제 은퇴금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실에 나가서 춤을 추고 영상을 찍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마치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선생님, 곧 큰 방송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준비 많이 하셔야 해요. 류진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꿈을 꿨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가서 춤을 추는 제 모습을. 그런 날이 정말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연습이었습니다. 류진우와 함께 새로운 안무를 배우고 방송 출연을 위한 특별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정말 훌륭하세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의 칭찬에 저는 또 한 번 기뻤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 연습실에 놓고 온 것 같았습니다. 다시 콜라텍으로 돌아가야 했죠. 건물 입구에 도착해 보니 이미 문이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뒷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나 싶어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무대 뒤쪽 휴게 공간으로 향하는데 어디선가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휴대폰을 찾으려고 그쪽으로 가다가 무의식 중에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요즘 어때? 김선옥 할머니 말이야.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제 이름이 나왔거든요. 누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 벽 뒤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그 여자? 완전히 넘어갔지. 은퇴금 다 뽑게 했잖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금을 다 뽑게 했다니. 누가 저한테 그런 걸 했다는 말인가요? 시니어들은 정말 쉬워. 외롭고 돈 있고 다루기 쉽거든. 그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났지만 분명 아는 목소리였어요. 더 듣고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처음엔 좀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라고 몇 번 불러주니까 완전히 녹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뭘 해달라고 해도 다 해줘.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류진우뿐이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더 들어봤어요. 8,500만 원이면 꽤 쏠쏠한데 다음엔 또 누구 타겟으로 잡을 거야? 콜라텍에 돈 많은 할머니들 많잖아. 그 중에서 외로워 보이는 사람 하나 더 골라봐야겠어. 류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 부드럽고 정중했던 목소리가
지금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 그 할머니 진짜 순진해.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완전 믿더라고. 방송국이 어디 있어? 그냥 적당히 둘러댄 건데.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방송 출연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댓글들도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제가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정 연기도 잘해야 해. 감동받은 척, 칭찬하는 척. 그래야 돈을 계속 뽑아내지. 감정 연기라니. 그동안 류진우가 보여준 모든 관심과 칭찬이 전부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제 춤을 보고 감동받았다던 그 표정도,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해주던 태도도 모두 가짜였던 거죠. 다음 주에 또 레슨비 달라고 해봐야겠어. 뭔가 그럴듯한 이유 만들어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설렜던 마음들, 새로운 꿈을 꾸며 잠들었던 밤들.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제 휴대폰을 찾는 것도 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야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1시간 넘게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갑게 식으면서 머릿속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울분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류진우 같은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시니어들을 상대로 한 사기 수법, 댄스 레슨을 빌미로 한 금전 편취.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류진우를 역으로 속이는 방법을 말이죠. 그 사람이 돈에 눈이 멀었다면 더 큰 돈으로 유혹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외모부터 바꿔야 했어요. 김선옥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거든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가발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는 평소 입지 않던 고급 정장도 구입했어요.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변신을 시도해 봤습니다. 짧은 가발을 쓰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까지 끼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목소리도 연습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차분하게 말하는 법을 익혔죠. 새로운 정체성도 만들었습니다. 조나리라는 해외 거주 한국인 투자자, 실버 산업에 관심이 많은 사업가라는 설정이었어요. 명함도 제작했고 그럴듯한 회사 이메일 주소도 만들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류진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물론 제 목소리가 아니라 조나리의 목소리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류진우 강사님이시죠? 저는 해외에서 투자업을 하고 있는 조나리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류진우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그럴 수밖에요. 한국의 실버댄스 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실버댄스 시장이요? 네.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 전문가이신 강사님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서요.
50억이라는 말에 류진우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만남 장소는 시내 고급 호텔 라운지로 정했어요. 그런 곳에서 만나야 더 믿을만해 보이겠죠. 류진우도 돈 냄새를 맡았는지 바로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약속 당일 저는 완벽하게 조나리로 변신했습니다. 가발을 쓰고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거울을 봐도 김선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호텔 라운지에 도착해 보니 류진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린 차림이었어요. 정장에 넥타이까지 맸더라고요. 아마 좋은 인상을 주려고 했겠죠. 조나리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류진우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낮고 차분하게 했고요. 한국 실버댄스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어요.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류진우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얼마나 외롭고 돈이 많고 속이기 쉬운지에 대해서요. 물론 그는 그걸 시장의 기회라고 표현했지만 말이에요. 보증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시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류진우가 서류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을 때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걸려든 거였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제가 당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류진우가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제 얼굴 직접 보시겠어요?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류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김선옥? 안녕하세요, 류진우 씨. 아니, 사기꾼 류진우 씨.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움켜쥐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거예요. 류진우가 제 정체를 알아본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넣어둔 상태였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사기꾼을 붙잡고 있습니다. 증거품까지 가지고 있어요. 김선옥 씨, 이거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류진우가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5분도 안 되어 경찰들이 호텔 라운지로 들이닥쳤습니다. 류진우는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둔 상태였죠. 류진우 씨 맞습니까?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류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사기꾼의 민낯만 남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류진우는 이미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니어 여성들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써왔던 거예요. 댄스 스타가 될 수 있다.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 이런 달콤한 말로 외로운 할머니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2억 원에 가까웠어요. 경찰관이 보여준 다른 피해자 명단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시니어 여성들이 10여 명이나 됐거든요. 누구는 3천만 원, 누구는 5천만 원, 심지어 1억 원 넘게 당한 분도 계셨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함께 계셨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류진우를 다시 보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이제는 철창 너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피고는 어떤 심정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류진우는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지만 제가 느꼈던 배신감을 생각하면 동정할 마음은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니어 대상 댄스 사기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였어요. 다른 피해자분들은 얼굴을 가리고 피해 다니셨지만 저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한 건 제 춤이 아니라 제 통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67세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게 그렇게 우스운 일이었나요? 늙었다고 해서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제 뒤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무너졌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무대는 시작됐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에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류진우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꾸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거든요. 류진우 같은 사람들이 노린 건 우리의 외로움이었어요. 하지만 외로움이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을 연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류진우 사건이 알려지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시니어 사기 예방 강연을 요청받기도 하고 용기 있는 할머니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건 이후 다른 피해자분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는데 모두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실버 리듬 아카데미라는 댄스 교실을 열기로 말이에요. 류진우에게서 되찾은 돈과 제 남은 저축을 모아서 작은 연습실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시작이었어요. 15평 남짓한 연습실에 거울 몇 장, 간단한 음향 장비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 공간이 저에게는 진짜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첫 수업날 은자와 함께 류진우 사건의 다른 피해자분들이 오셨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셨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70대 할머니가 수줍게 물어보실 때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번엔 진짜였거든요. 진심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천천히 하세요. 춤은 경쟁이 아니라 표현이에요. 제가 그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에 의한 댄스 교실이라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분들이 모였어요.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시던 분,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혼자 지내시는 분,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하셨던 분들.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선옥 선생님, 여기 오면서 처음으로 웃게 됐어요. 춤추니까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류진우가 우리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아 갔다면 저는 그 외로움을 연대로 바꾸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춤이 뭔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춤이 뭐냐고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가 그동안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에는 작은 발표회도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동안 연습한 춤을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무대는 작았지만 모든 분들의 얼굴에는 진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한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류진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요? 지금도 제 춤을 보고 있겠죠. 감옥 안에서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거든요. 대신 류진우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여전히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지도 않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진짜 우리 자신으로 말이죠. 지금 제 댄스 교실에는 30여 명의 시니어 분들이 다니고 계세요. 모두들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자신감도 생기고 웃음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67세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것도, 70세에 춤을 배우는 것도, 80세에 무대에 서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류진우는 제 꿈을 돈으로 바꾸려 했지만 결국 저는 더 큰 꿈을 얻게 됐습니다.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함께하는 꿈을 말이에요. 이혼 후에 처음 맞이한 밤, 따뜻한 손보다 울림 있는 그것에서 온몸이 떨렸다. 때 아닌 폭우가 내리는 이 밤, 그와 함께 정적이 흐르는 방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처음으로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눴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버림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는 그저 쭉 혼자 지내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기댈 곳을 찾았다는 생각이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었던 제 과거를 잊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서인아입니다. 58세죠.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가 저에게 말했죠. 그 사람 제 남자예요. 부인 되시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어요. 당신 외도했죠?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아니, 너무 태연해서 더 끔찍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 요즘 이상해.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봐. 그때부터 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를 고소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면서요.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한다고 했죠. 주변 사람들도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이나 씨가 갱년기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법정에 섰을 때 절망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제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들을 쏟아냈어요. 제가 화를 내며 남편과 다퉜던 녹음까지 제출했죠. 물론 그 녹음에는 남편이 저를 어떻게 몰아붙였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의 양육권까지 빼앗겼어요. 20살 딸이 아버지 쪽으로 갔습니다. 판사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딸은 그 후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냥 혼자 좀 쉬어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식은 미역국을 끓여서 밥 한 공기와 함께 먹었어요. 국물이 짜다고 생각했는데 제 눈물이 떨어진 거였죠. 모든 게 부서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도 딸과의 관계도 제 자존감도 모두요. 거울을 보니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핏기 없는 입술, 생기 없는 눈동자였죠.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짐을 싸서 남해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남해 바닷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찻집 앞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며칠 제대로 먹지 못했던 탓이었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조용한 남자가 물 한 잔을 건네고 있었어요. 기댈 데가 없으신 분처럼 보이셨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기댈 데가 없었거든요. 물을 건넨 남자의 이름은 정진수였습니다. 61세라고 하더군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도자기 공방을 운영한다고 했죠.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며칠 쉬어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숙소를 찾아보겠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니 또 어지러웠어요. 정진수가 제 팔을 잡아주며 말했죠. 공방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며칠 쉬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모르는 남자 집에서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여간비도 아까웠죠. 결국 고마움을 표하며 따라갔습니다. 공방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죠. 벽에는 크고 작은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진수가 보여준 방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불편하시겠지만 며칠만 참아주세요. 정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은 깊게 잠들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죠. 새소리에 눈을 떴을 때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머그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자차였어요. 컵 밑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죠. 몸에 열이 많아 보이셔서요. 이건 시원하게도 마실 수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배려를 받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3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아플 때 차 한 잔 끓여준 적이 없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죠.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니 달콤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죠.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공방으로 나가니 정진수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어요. 흙을 빚고 있더군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주무시는 동안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제 대답에 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아침은 드셨나요? 사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밖에서 먹을게요. 정진수가 손을 멈췄습니다.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요.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해먹는 음식엔 정성이 없었는데 이 냄새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끓인 냄새였죠. 며칠이 지나자 정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도자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손재주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진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망가뜨리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흙은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정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레 앞에 앉으니 떨렸어요. 정진수가 제 뒤에서 조용히 설명해 주었죠. 먼저 흙을 만져보세요. 느낌이 어떤가요? 차갑고 축축한 흙이 손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더군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어요. 어릴 때 비 온 뒤 흙장난을 하던 기억이 났죠. 이제 천천히 올려보세요. 정진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발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흙이 빙빙 돌면서 모양을 만들어갔죠.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작은 그릇 모양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정진수도 잘하고 계세요라고 격려해 주었죠.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찻잔을 만들려고 위를 좁혀가는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이 갑자기 떨렸어요. 법정에 섰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판사가 양육권은 아버지에게라고 말하던 순간이요. 손이 흔들리자 찻잔이 비틀어졌습니다. 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물레가 계속 돌면서 흙덩어리만 남았죠. 아, 죄송해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 같네요. 보기엔 멀쩡했는데 결국 깨져버렸네요. 정진수는 아무 말 없이 물레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너진 흙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으더군요. 왜 주워요? 어차피 망가진 거리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진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흙도 다시 빚으면 더 단단해져요. 사람도 그래요. 그 말에 뭔가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죠. 정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그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흙을 만지면서 깨달았어요. 부서진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 흙도 처음엔 그냥 진흙이었어요. 무너지고 부서지기를 반복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정진수가 흙덩어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째 되던 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무서울 정도였죠. 그때 전기가 나갔습니다. 온 마을이 캄캄해졌어요. 제 방에서 밖을 내다보니 어디에도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기가 무서웠어요. 공방에서 정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나 씨, 괜찮으세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네, 괜찮아요. 언제쯤 전기가 들어올까요? 아마 내일 아침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태풍 때문에 전선이 끊어진 것 같거든요. 정진수가 손전등을 켜며 말했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가니 정진수가 이미 촛불 몇 개를 켜두었더군요. 은은한 촛불빛이 공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아늑한 느낌이었죠. 여기서 같이 있어요. 혼자 계시면 무서우실 텐데요. 정진수가 의자 하나를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어색했어요. 남편과도 이렇게 둘만 있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최근 몇 년간은 말도 제대로 안 나눴으니까요. 촛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정진수가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본 듯한 멜로디였어요. 오래된 가요 같았죠.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가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슬픈 노래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정진수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더 깊어 보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조용해졌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노래 왜 부르신 거예요? 정진수가 잠시 망설이더군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거든요. 기다리셨다고요? 네. 아내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정진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아직 딸이 다시 연락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오지 않으셨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오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기다리는 마음 자체가 위로가 되었어요. 정진수가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때로는 그리움이 원망보다 따뜻할 때가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보다 그리워하는 게 마음이 편할 때가 있었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다른 걸 기다려요. 정진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무엇을 기다린다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알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노래는 끝났지만 뭔가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방 안에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제 마음 속에도요.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정진수가 말했습니다. 공방 정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서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렸어요. 그동안 신세만 지고 있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공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도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상자들은 언제부터 있던 건가요? 제가 물으니 정진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몇 년 전부터요. 정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뤘거든요. 정진수가 먼지를 털며 말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도자기 조각들과 스케치북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면서 정리하는데 작은 나무 서랍이 하나 있더군요.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수 씨, 이건 뭐예요? 제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정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더니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건 죄송해요. 보면 안 되는 거였나요? 저는 얼른 봉투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 아내가 남기고 간 편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진수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저만 상처받은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읽어봐도 될까요? 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보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진수가 봉투를 열어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여자 손글씨였어요. 편지는 길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짧았죠. 정진수가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요. 그게 전부였어요.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주는 무게감이 엄청났어요. 떠나면서도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왜 떠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인 걸 알면서도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대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떠났죠. 정진수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고마웠다고요? 네.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줘서요. 많은 부부들이 속이면서 살잖아요. 적어도 저희는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정진수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했었거든요. 증거를 들이밀어도 부인했죠. 정진수의 전 부인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정진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도 느꼈거든요. 그 따뜻함이 지금은 저에게도 닿고 있어요. 제 말에 정진수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공기가 다르더군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동정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감정이 섞이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남편과는 언제부터 이런 떨림이 없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정진수도 같은 마음일까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다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번엔 더 거셌어요.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하늘이 찢어질 것 같았죠.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전기는 다행히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제 방으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을 열면 빗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정진수가 말했습니다. 공방에 담요가 있어요. 소파에서 주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진수가 고집했어요. 밖이 너무 위험하다면서요. 결국 공방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진수가 담요와 베개를 가져다 주었어요. 불편하시겠지만 하룻밤만 참아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혼자 있기보다 이렇게 있는 게 더 좋았어요. 비가 계속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는데 정진수가 도자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완성한 거예요. 만져보세요. 찻잔이었어요. 아주 매끄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손에 쥐니 딱 알맞은 크기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작은 흠들이 있어요. 정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흠들이 더 아름답죠. 저는 찻잔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작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개성처럼 보였어요. 다 만들고 나면 손끝에서 울림이 와요. 정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죠. 그 말을 들으니 궁금해졌어요. 정진수가 느끼는 그 울림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도 느껴볼 수 있을까요?
정진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진수가 제 손을 잡고 찻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제 손 위에 포겠죠. 느껴지세요? 정진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뭔가 미세한 진동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찻잔에서 나오는 건지 정진수의 손에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강렬한 건 정진수의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부드러웠어요. 오랫동안 흙을 만져서 생긴 굳은 살이 만져졌죠.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외로웠던 마음, 상처받았던 기억, 그리고 새롭게 느끼는 설렘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혼 후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어요. 남편과 손을 잡았을 때도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정진수도 뭔가를 느꼈는지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공방 안에는 빗소리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이나 씨, 정진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과 같았죠. 그때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손을 뺐어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정진수도 당황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와 정진수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죠. 손끝에서 느꼈던 그 떨림 말이에요. 정진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말수도 줄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을 안 했는데 안부라도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아니, 사실은 정진수와의 일이 있고 나서 더 그리워졌던 것 같아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을까요? 또 차갑게 대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딸은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딸이 받았어요. 왜요? 첫 마디부터 차갑더군요. 어떻게 지내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요. 바쁘니까 할 말만 해요. 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 남해에 있어.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공기도 좋고. 제가 말하려는데 딸이 끊었습니다. 엄마,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도자기도 배우고 있어. 새로운 사람도 만났고. 엄마,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냥 조용히 살아요. 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58세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게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싶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요. 아빠는 벌써 새 사람과 살고 있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딸의 말에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새 여자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만 혼자 조용히 늙어가라는 건가요? 알겠어. 엄마가 생각이 짧았나 봐.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 정말 그런 걸까요? 58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나이일까요? 공방으로 가니 정진수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더니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진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딸과의 통화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울면서 말하니 중간중간 말이 끊어졌죠. 정진수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딸이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나 씨, 사람 눈보다 당신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딸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편에 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마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요. 정진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정진수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결심이 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래요. 딸의 승인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제 마음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 결심을 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진수와 저 사이의 어색함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방 일도 익숙해졌고 도자기 실력도 늘었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새 저와 정진수는 함께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동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손님들이 오면 함께 맞았고 같이 작업했죠.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웠어요. 정진수는 큰 화분이나 항아리를 만들고 저는 찻잔이나 접시 같은 작은 것들을 만들었죠. 손님들은 저희 작품들을 보고 부부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나란히 앉아서 작업했어요. 물레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려 퍼졌죠.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조용히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평화로웠어요. 정진수의 손놀림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거친 흙덩어리가 그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저도 이제 제법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죠. 많이 늘었어요. 정진수가 제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나 씨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정진수도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이 되면 공방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매일 달랐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정진수가 말하면 저도 고생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한 인사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유독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바닷가에는 파도 소리만 들렸죠. 행복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진수가 대답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정진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모든 과정이요. 마치 운명 같았어요. 진수 씨,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네. 이혼 후 처음 맞이한 밤을 기억해요. 그때 따뜻한 손보다 제 안에서 살아난 울림이 더 뜨거웠어요. 저는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울림이 뭐였을까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다시 울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이나 씨를 만난 후부터요. 정진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감사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죠.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이었지만 20대 때보다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딸은 아직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제가 진짜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날 밤도 저희는 함께 공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처럼 저희 사이에도 사라지지 않는 울림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 나이 62세에 재혼. 한 달 만에 너무 미치도록 후회했습니다.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외형만을 보고 판단한 제 잘못이 컸죠. 그는 마치 거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쳐놓은 거미줄에 제가 걸린 것이죠. 정말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하마터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뻔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강수연입니다. 올해 59이죠. 서울에서 병원 행정직으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청도 시골집을 민박으로 고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막막했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조용한 시골로 내려오니까 적응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문득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 서 있더라고요.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박 예약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어요. 말수는 많지 않아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뢰감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함을 물어보니 한도윤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을 안내해드리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별말을 안 했지만 가끔 제 얼굴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도윤이 부엌으로 왔어요. 뭔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엌 근처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묻지 않았어요. 민박 손님들한테 너무 사적인 질문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손님의 인사말인데도 뭔가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도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었죠. 어색하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평소라면 혼자 있는 게 편했는데 그날은 누군가 집안에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 물 틀어놓는 소리,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이 왜 그렇게 정겨웠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윤도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원래 새벽형 인간이에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도윤은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도 도와주려고 하고 쓰레기도 분리수거까지 해서 내놓고 하룻밤 묵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도윤 표정이 조금 아쉬워 보였어요. 네, 그런데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민박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님이 만족해 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도윤이 짐을 챙기고 나가는 걸 배웅했어요.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범한 하룻밤 손님이었는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도윤 같은 사람이 다시 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일이 생겼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문에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까 어둠 속에서 뭔가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깐 저희 집 앞마당에는 큰 나무가 없거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있는 건 아닐까? 설마 도둑이 들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시골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급하게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살짝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한 밤이었죠. 아마 착각이었나 보다 싶어서 다시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누군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거의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혹시 발자국이나 이상한 흔적이 있나 싶어서요. 다행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편함 안에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누가 넣었을까요? 쪽지를 펼쳐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글씨체가 남자 글씨 같았어요. 그리고 이 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어제 본 그림자가 도윤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어젯밤에 다시 왔다가 쪽지를 남기고 간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냥 가지 않고 밤에 다시 와서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을까요? 그것도 몰래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뭔가 낭만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잖아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쪽지를 남기고 가는 거. 그런데 동시에 좀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오지 않고 밤에 몰래 왔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착각한 건일까요? 며칠 동안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쪽지는 서랍에 넣어뒀는데 가끔 꺼내서 다시 보곤 했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그리고 사흘 뒤였나요? 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도윤이 서 있었어요. 반가우면서도 약간 당황스러웠죠. 안녕하세요. 또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도윤은 저번과 똑같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쪽지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룻밤 묵고 가실 건가요? 그런데 도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혹시 한 달 정도 정기적으로 머물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며칠씩 묵고 싶은데 한 달 정기 투숙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한 달 정기 투숙이라는 말에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박 수입도 안정적이고 도윤은 조용한 사람이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며칠 정도 오실 생각이세요? 한 번 올 때마다 2, 3일 정도 머물려고 해요. 그렇게 도윤의 정기 투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조용했어요. 도윤은 자기 방에만 있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했죠. 저와 마주치는 일도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민박집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당 풀이 너무 자랐네요. 제가 좀 배워드릴까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도윤이 자꾸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허락했죠. 그런데 정말 깔끔하게 잘 배워주었어요. 보기에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별 말씀을요. 이런 일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현관앞 화단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잡초도 뽑고 꽃도 새로 심어주겠다고요. 이것도 처음엔 사양했는데 도윤이 워낙 하겠다고 하니까 맡겼습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화단이 정말 예뻐졌어요. 어디서 꽃을 구해왔는지 색색깔 꽃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꽃들을 구하셨어요? 읍내 화원에서 좀 사왔어요. 집이 화사해야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도윤은 그런 식으로 하나둘씩 민박집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나르겠다고 하고 전구가 나가면 갈아주고 수도꼭지가 새면 고쳐주고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이었거든요. 특히 무거운 것들 나르는 건 제가 하기엔 벅찼어요. 도윤이 도와주니까 훨씬 편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 씨,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좀 막힌 것 같은데 제가 뚫어드릴까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아, 설거지할 때 물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손님이라면 그냥 자기 방에서 지내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뭔데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수연 씨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고백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뭔가 성급한 것 같았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를 하려고 욕실에 갔는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세면대 위에 낯선 칫솔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분명히 제 칫솔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새 칫솔이었어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순간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 이걸 가져다 놓은 거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도윤이 둔 게 분명했어요. 다른 사람이 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걸 해놓은 걸까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칫솔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마치 누군가 제 영역에 허락 없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칫솔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은 도윤과 어색했어요. 그 칫솔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소심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민감하게 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당일도 하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칫솔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저녁을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 싶어서 기다렸죠. 그런데 도윤이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라니. 요즘 시대에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봉투를 뜯어서 편지를 펼쳐봤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였어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죠. 글씨도 반듯하고 내용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혼인신고부터 해요. 그래야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혼인신고라니.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아직 연인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혼인신고 이야기를 하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저희가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형식적으로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더 안정적이잖아요. 도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저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혼인신고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나쁜 제안은 아니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도윤은 착한 사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데 혼인신고까지 하다니. 그래도 아들 태민이한테는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태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태민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요즘 민박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계셔. 좋은 분인데 그렇게 도윤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해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혼인신고 제안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태미는 처음엔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물었죠. 엄마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 같아. 나한테도 잘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혼인신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역시 태민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태민이 잠시 고민하더니 의외의 말을 했어요. 엄마가 좋으시면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도 조심은 하세요. 태민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반대하지 않으니까 용기가 생겼달까요? 며칠 더 고민해 본 후에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해봅시다. 도윤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문고리 안쪽에 미세한 흠집 같은 게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긁힌 자국이었어요. 마치 뭔가 날카로운 걸로 긁은 것 같은. 언제 생긴 흠집일까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방문을 열려고 시도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작은 흠집 하나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혼인신고를 결정한 날 밤에 이런 걸 발견하다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이었어요. 도윤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제 정말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제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아뒀는데 도윤이 그걸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수연 씨, 핸드폰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 그냥 보니까 1234더라고요. 이런 건 너무 위험해요. 제가 바꿔드릴까요? 순간 당황했어요. 언제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본 거죠? 제가 누르는 걸 옆에서 봤다는 건가요? 괜찮아요. 그냥 쓸게요. 요즘 개인정보 털리는 일이 많잖아요. 복잡하게 바꿔드릴게요. 도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핸드폰을 가져가서 뭔가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제 안전해졌어요. 새 비밀번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제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죠? 그것도 새 비밀번호를 나중에 알려준다니. 제 핸드폰인데 말이에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도윤이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ATM에서 돈 좀 뽑아올게요. 요즘 어르신들 노린 범죄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카드 복사하는 범죄도 있고 비밀번호 훔쳐보는 사람들도 있고 말은 저를 걱정해서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자처하는 걸까요? 카드하고 비밀번호 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결국 카드를 줬어요.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도윤이 워낙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도윤이 돌아와서 한 말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일들 다 처리할게요. 부부가 됐으니까 당연한 거죠. 부부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직 그런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도윤은 벌써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수연 씨, 민박집 명의 일부를 제 이름으로도 넣는 게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절세 효과도 있고 각종 절차도 편해져요. 갑자기 명예 이야기라니.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이 집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인데 그걸 도윤 명의로 넣는다고요. 좀 생각해 볼게요. 뭘 그렇게 고민해요? 어차피 부부잖아요. 도윤의 말투가 조금 바뀐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정중했는데 이제는 좀 더 당당해진 느낌이었죠. 그날 밤에 단골 손님 우재가 왔어요. 우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손님인데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우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재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우재가 보여준 건 인터넷 뉴스 기사였어요. 제목이 혼인빙자 사기범 재범 주의보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호기심에 기사를 읽어봤는데
내용이 소름 끼쳤어요. 중년 여성들을 노린 혼인빙자 사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사기범의 얼굴이 도윤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 사람. 우재가 제 표정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게 정말 도윤인가요?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인 걸까요? 하지만 너무 똑같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혼인신고 제안, 핸드폰 비밀번호 변경, ATM 카드 요구, 그리고 명예 변경 제안까지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재가 간 후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기사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도윤과 너무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평소처럼 아침 인사를 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할 수 있다니.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